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국민TV 라디오에서 마련해드리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두 분은 방송 모니터를 하시나요? 전 종종 합니다. 예.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리 소장님 당황하셨어요? 예. 저는 예전에도 네. 잠시 그 라디오 그 방송 한 두어 달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막 그 모니터를 하라고 했는데도 못했어요.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요?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 막 닭살이 돋고 이상하고. 네. 아니 본인이 듣고 그렇게 닭살이 돋고 이상한데 청취자들은 괜찮을까요?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죠. 네. 청취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팟캐스트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꽤 높은 순위에 있죠. 사실 팟캐스트 개수가 보셨어요. 6,000개가 넘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순위가 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 걸로 저희끼리 그렇게 결론 내고 미인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라디오입니다. 네. 중요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정이 합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기사와 함께요.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살아날까 하는 이 기대감을 실은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인하, 세금 덜 내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당정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서 그 적용을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6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네. 서승환 장관이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시 전액 국고 보조를 요구했고, 올해 국세 수입이 14조 원 넘게 부족해질 기획재정부는 좀 난감해지게 되었었습니다. 네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는 지방 세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지자체는 이 취득세 영구 인하 논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었고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7월 22일에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시점을 놓고 당정 간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엔 8월 28일 이후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오늘 이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한 지방세법 처리가 불발이 되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새누리당은 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분 보존을 위해서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에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내년에 바로 11%로 올리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세금이라는 게요, 참 이렇게 함부로 인하를 하거나 또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한번 올려놓으면요, 올릴 때 반발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 올려놓은 거를 또 내리게 되면은, 내리고 나면 다시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마음이죠, 뭐 사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만 시켜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엉뚱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제 8.28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8.28 대책이 원래 이제 전월세난 대책이었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이제 대책으로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를 이제 매매 수요자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유인책의 첫 번째가 이 취득세 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6억 원 이하는 이제 2%였는데 그걸 1%로 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전국의 아파트를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그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기도도 그 6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6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이제 대형인데 지방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0평형대만 해도 금방 뭐 그렇죠. 6억 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대형 평수가 이제 대충 뭐 이제 6억 원, 6억 원도 안 되죠. 지금 막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기준으로 친다고 이렇게 쳐도 6억 원 너무 많고 하여튼 3억 원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치면 3억 원의 취득세 2%면은 600만 원이거든요. 네. 600만 원을 이제 1%로 내리는 거니까 300만 원으로 이제 300만 원 깎아서 이제 3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춘다라는 건데 근데 집값이 지금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그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집값이 앞으로도 상당폭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가 10%만 떨어져도 3천만 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손해볼래? 300만 원 이득 세금 깎아줄게. 300만 원 이득 보고 3천만 원 손해볼래?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거의 이게 그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때 취득세, 양도세, 시도 때도 없이 뭐 한시적 인하를 이렇게 되풀이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냐라는 거죠.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한과한다라, 연구한다라고 그래서 다시 뭐 지금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회생이 불가능한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이런 그 현실 인식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운영한다라는 정부 관료들이나 집권당이나 정치권을 포함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파렴치하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건 빚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제 지방정부의 취득세 세수가 연 한 4조 원 정도 됐는데 그걸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2조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지자체가 취득세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데 중앙정부가 보존해주지 않으면 반대한다. 실제 반대를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간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런 건.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아니면 뭐 그 세목 뭐 부가세 좀 이렇게 이전해 주든 뭐 그런 걸로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2조 원씩 세수 부족이 나는 거예요. 세금을 4조 원을 걷어야 될 거 2조 원밖에 안 걷겠다라는 거니까 2조 원씩 부족하는 이제 그러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취득세 하나만 해도 10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채를 10조 원 찍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빚이 10조 원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빚으로 지금 어떻게 집값 띄워보려고 한다라는 그밖에는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에 손대면 손댈수록 빚만 폭증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그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모자라고 멍청해서 바보여서 그 부동산 거품 꺼지는 걸 못 막았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거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 이거죠. 일본 정부는 지금 빚더미에 지금 눌려버렸죠. 미국도 지금 연방정부 빚이 너무 폭증해가지고 이 공화당 민주당 벼랑 끝으로 싸우고 있죠. 유럽은 이제 빚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부동산에 손을 대면 될수록 빚폭탄만 일어나.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그 정부 채무가 50조 가까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죠.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충수입니다. 두고 보세요. 네. 사실은 그 뉴스를 들으면서는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서 그 부분이 포커스인가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예,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계속해서 목을 메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희가 똑바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꾸 빚을 지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급급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요금 인상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예. 네. 오늘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연내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공공요금은 전력요금, 지역난방요금, 서울 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 충북 버스요금 등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겨울 한파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고려해서 서민용 난방연료인 연탄값은 동결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연료비 상승이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맞춰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12월에 적용될 요금에 인상분을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일단 산업용을 중심으로 연내 인상을 하고 주택요금은 현재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용의 요금 폭탄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4%가량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의 소비자 물가는 1년보다 0.7% 인상에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5.2%, 전기요금은 2%, 지역 난방비는 5%, 택시요금은 15.3%, 하수도요금은 6.9%씩 각각 올라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공공요금이 이렇게요.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각종 고지서가 나올 때쯤 되면요. 그게 모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네. 예.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주택 관련 취득세도 그렇고 이번 공공요금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아직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쓰든지 등골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 있고 좀 능력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부 관료들이든 정치권이든 자기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평생을 사실 집 없이 살았어요. 저 무주택자입니다. 소장님께서요? 네. 물론 형편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아니,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내는 부동산 관련 전망이요. 굉장히 유용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소장님 왜 집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핑계나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명색이 경제를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온 전문가 입장에서, 국민들 일반 힘없는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좀 서민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는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고 보탬이 되고 조금 뭔가 이렇게 나라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좀 이렇게 편들어주고 좀 이렇게 뭔가 방어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물론 저도 그냥 빚내서 집을 사든지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집 문제였거든요. 또 나라 경제를 가장 심각하게 뒤틀어버린 게 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라도 무주택자로 저로서 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느껴야 제가 변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나
그 힘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좀 해야 된다라고 느꼈어요. 뭐 재수 없이 제가 걸려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지만 힘들죠.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무주택자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어처구니가 없고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이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나 정말로 전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말로.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 없는 서름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도 집장만이 최고의 목표고 내 집 하나 있으면 편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거든요. 네. 뭐 소장님이야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셨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살짝 불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고생도 하고 힘들죠. 얘들도 네.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사가 다녀야 네, 되고 전세집 계속 구해야 되고.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사 갈 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냉장고든 뭐든 다 가구들이 다 부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뭐 제가 놓인 이렇게 처지가 그런데 감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지배계층이나 기득권 계층이 일반 서민들이나 젊은 이제 자식 세대들 젊은 사람들 등골 쳐먹고 등골 빼먹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벌써 지금 그런 징후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부동산이고 뭐고 지금 했는데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가는 지금 그 벼랑 끝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 중소기업이다 뭐다 이렇게 건설사다 뭐 이런 데만 좀 이렇게 문제가 됐지 지금 대기업까지 와 있죠 지금.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공기업 구조개혁이나 공기업 분야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엉망진창으로 뭐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부추기고 그걸 떠받치는데 갖다가 공기업을 동원시켜버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다 빚투성이가 되고 지금 그것이 이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또 돈을 냅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말 많이 나온 것처럼 제일로 많이 쓰는 일반 그 대기업들은 제일로 싸게 내고. 그렇죠. 정말로 그 돈 없이 절절 매는 일반 서민들만 지금 제일로 비싼 전기요금에다 그걸 또 올린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올 여름 전력난 네, 막 네, 일어난다고 온 국민들한테 아껴 쓰라고 난리칠 때요. 그때 국민들 정말 분통 터졌거든요. 또 기만적인 게 이게 그 기사를 보니까 서민의 그 겨울 연료비를 염려해가지고 연탄 값을 완전히 가증스러워요 정말로. 지금 연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연탄을 안 쓰고 도시가스 떼고 있으면 이거는 서민이 아닌가? 저 순간적으로 헷갈렸거든요. 예. 참.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2주간요, 일본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 그 일본의 경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 외신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25명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 경제가 7월과 9월 사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원산으로 하게 되면 1.6% 정도로 2%가 채 안 되는데요. 지난 1분기에는 4.1%, 2분기에는 3.8% 성장을 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상반기에는 엔저 덕분에 수출 및 소비가 크게 개선되었었지만 3분기에는 이 엔화 약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3분기 수출량이 2.4% 하락했고 개인 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니케이 지수도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올겨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자리가 5년 내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자본 지출이 둔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을 인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일본 그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들 소개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일본 경제 이제 역사를 대략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이제 마무리해야죠. 대단하네. 지난주까지는 전주곡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았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이제 하죠. 이제 오늘은 이제 아베노믹스 이제 본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90년대까지의 대강의 일본 경제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잠깐만 다시 이제 그 되짚어서 이렇게 가면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엔화 환율이 이제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90년대에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와중에 90년대 중반에 일본 엔화가 달러당 70엔대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그 급락을 해버렸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 경제가 이제 거품이 꺼져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막 대거 이제 막 파산하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당연히 엔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90년에 일본 엔화 환율이 달러당 한 120엔 정도인가 거의 140엔, 150엔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이 94년, 5년 이런 되니까는 76엔까지 올라가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당. 일본 경제가 이제 거품이 꺼져가지고 혼란에 빠지는 와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경제 망하죠. 네. 근데 안 망했잖아요. 왜 그러면은 엔화가 그렇게 초강세를 보였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요, 저희가 가장 간단히 얘기를 해서, 약세를 보였다,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사실 약하면은 그 나라의 돈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죠. 반대로 네. 그 나라의 경제가 좀 강하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보이죠. 자, 일본 경제가 굉장히 거품이 꺼지면서 푹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엔화도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네, 뭐 120엔이다 하면 150엔으로. 그렇죠.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일본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금융기관이든 기업들이든 너나 나 할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빚낸 것들 부실화돼 가지고 이제 빚낸 것들 빚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수가 확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물건 이제 못 팔잖아요. 기업들은 물건 안에서 못 팔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출해야죠, 빨리.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수출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면 달러를 막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그걸 엔화로 막 바꿔요. 바꿔서 그 엔화 바꿔서 은행한테 빚진 거 막 갚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또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막 돈 빌려줬던 거. 네. 자기들도 망하려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잘못해가지고 다 이제 거덜나게 생겨서 망하려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해외 뭐 갖다가 투자하고 빌려준 거 팔아 제끼고 다 돈 회수해가지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경제가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살아나고 수출이 좀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해지니까 엔화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쓰든지 돈을 이렇게 벌어들여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미 거품이 꺼져서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건을 밖에 가다가 막 이렇게 이제 수출을 밀어내서 막 팔고 그다음에 돈 빌려주고 이게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느라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당 70엔대까지 아주 엔화가 엄청나게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미국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위기였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네. 미국 경제도 뭐 길거리 카드 남발하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 주택 대부조합들이 대량으로 파산해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확 떨어뜨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그 작용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겹쳐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또 문제가 됐어요. 수출로 막 밀어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발목을 오히려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이제 시장 개입을 막 해요. 엔화를 막 이제 강세를 막으려고 시장 개입을 막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달러를 500억 달러를 막 사재낍니다. 그래서 엔화를 막 풀어줘요. 엔화를 약세를 이제 막 만드는 거죠. 500억 달러를 이렇게 풀어도 엔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78엔 갔다가 500억 달러 하루 딱 시장 개입하면 79엔으로 올랐다. 그 다음날 도로 78엔으로 떨어져 버려요. 막 300억 달러, 500억 달러 시도 때 없이 막 개입을 해요. 달러가 많으니까 일본 정부가 외환 보유고가 많았으니까 네. 계속 개입을 해요. 그런데 또 그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그 외환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하루 외환 거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가요? 지금 많으면 기껏 해봐야 30억에서 50억, 최대 많으면 50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은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조금 수치상 비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장 개입을 해요. 하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일본이 이제 한국은 외환위기가 일본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손정희 씨가 그때 한몫 챙겼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일본도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지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1년에 고이즈미 정권이 등장하는데 고이즈미 정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구조개혁입니다. 고이즈미 구조개혁.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조개혁 이렇게 막 지체 안 하고 이렇게 뒤로 미루고 했던 금융기관들 부실 정리하고 기업들 막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한편에서는 부실을 이렇게 떨고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쇠사를 돋아나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수는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헤매가지고 이렇게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출 촉진책을 합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또 다른 그 핵 측면이 뭐냐면 엔화 약세 유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그때 아까 90년대 중반에 달러당 막 70엔대까지 갔다가 후반에는 이제 100엔대 정도로 올라왔는데 고이즈미 정권 잡으면서 개혁을 하면서 엔화를 달러당 120엔, 130엔까지 끌어올립니다. 네네. 근데 그 끌어올리는데 어떤 걸 했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그때 일본은행이 세계 최초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정책을 합니다. 엔화를 찍어내가지고 국채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회사채도 사고 막 많은 국채 사고 주식 사고 회사채 사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이렇게 국채를 사주면은 은행들이나 이런 데도 국채 파는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미국채나 그 수익이 높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바꿔 간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1년 고이즈미 정부 때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 유도입니다. 그거 하면서 또 동시에 끊임없이 또 시장 개입을 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눈 감아줬다가 화가 나잖아요. 왜냐면은 특히 부시 정부 이제 2001년에 부시 정부 출범하면서 쌍둥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일본한테 대해서 뭔가 이제 야 니네들 좀 균형 좀 맞춰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균형을 맞춰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딱 보니까 일본이 더 균형을 악화시키는 깨트리는 엔화 약세 유도 정책을 막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2004년 5월 달에 일본이 항복을 해요. 미국 압력에 굴복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이즈미 정부가 출범한 2001년부터 2004년 5월 달까지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냥 뭐 200억 달러, 100억 달러, 300억 달러, 500억 달러 하루 막 그런 식으로 시장 개입해서 엔화 환율을 계속 120엔에서 130엔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부실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좀 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2004년에 이제 결국에는 미국 압력을 못 이기고 외환시장 개입을 이제 포기를 하죠. 근데 외환시장 개입을 포기를 이제 했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제 그 환율 관리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워낙 이제 거품 경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 이라크 전쟁 끝나고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도 막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특수가 생기고 하니까
엔화가 지가 약세를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가 돼버렸어요. 달러가. 미국 경제가 이제 거품 경제가 이제 시작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엔화가 떨어져야 될 게 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0에서 130엔 유지를 한 거예요. 2007년, 8년 금융위기 날 전까지. 그랬는데 이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뻥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뻥 터지고 이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거덜나네 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도 이제 경제 상황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미국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달러 가치가 푹 떨어지니까 엔화가 순식간에 또 80엔대, 70엔대까지 가버린 거예요. 2008년, 9년에 강세를. 그러니까 그건 일본 뭐 엔화가 강세를 보이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에 이제 일본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죠. 네. 대지진이 발생하죠.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망할 뻔했다가 이제 위기를 벗어났는데 일본 경제가 이제 대지진이 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이제 일본 저거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네. 측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아줘요. 미국이. 그때 엔화가 달러당 뭐 70엔트, 80엔 이렇게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2011년 말에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유도를 하려고 대규모 시장 개입, 하루에 700억 달러, 그 다음날 1000억 달러 시장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그 두 번에 걸쳐서 엔화 약세를 막 76엔까지 막 갈 때게.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1000억 달러 개입을 했는데 78엔 가서 1000억 달러 개입했는데 80엔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시 78엔으로 떨어진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본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 경제의 핵심은 이제 기업들인데 특히 일본 기업 중에서도 일본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업종이 자동차와 전자입니다. 네. 워낙 세계적이죠. 네. 예. 자동차와 전자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때는 막 70엔 돼도 버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도 일본 기업이 달러당 이제 80년대 그 플라자 합의 때에는 달러당 뭐 되게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뭐 150엔 때에도 일본 기업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90년대 그 초앵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70엔 때는 힘들지만 달러당 90엔대 정도면은 버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일본 재계가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2012년 후반부터 이제 아베 씨가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되고 이제 선거에서 이제 총리가 되기 직전에 이제 아베노믹스를 이제 주창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엔화 약세 유도입니다. 왜냐면은 일본 내수적으로는 도저히 경제를 이렇게 회생시킬 방법이 안 보이니까 다시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 수출을 이렇게 좀 늘리자. 근데 수출을 늘리는 게 이제 자동차와 전자예요. 주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는 그래도 버티는데 도요타는 버텼지만은 나머지 자동차들이 막 무너졌어요. 90년대 이제 닛산 같은 거 르노한테 팔리고 네. 상당수 자동차들이 막 이제 포드한테도 마츠다가 포드한테도 팔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미쓰비시가 독일의 벤츠인가 이런 데한테도 이렇게 팔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석권했죠. 일본 전자 산업이 오크맨이다 비디오다 뭐다 저번에 좀 많이 어떻게 밥솥까지 싹쓸이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이후 일본 전자업계는 계속 파산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자업계가 모조리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된 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세계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 죽어버린 데다가 네. 엔화가 초강세에 더블 펀치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 씨가 말리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여도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원가 절감, 내부 효율화, 경영 합리화를 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뭐 엔화 강세? 일본 기업들 더 경쟁력만 키워줄 뿐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원가 절감하고 효율화하고 경영 합리화하면은 더욱더 원가 경쟁이 커져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 경쟁력만 키워줄 뿐이야라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9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예.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마른 수건을 짜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고이즈미 개혁 때부터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마른 수건 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나고 특히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난 후에는 이제 마른 수건 더 이상 짜면 찢어진다. 찢어진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말에 일본 정부가 아까 2004년 5월 달에 시장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2011년 말에 시장 개입을 한 거예요. 700억 달러하고 1000억 달러. 그걸 미국이 눈 감아준 거죠. 이제 대지진도 나고 해서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눈 보고도 못 본 척 한 거죠. 근데 그런 게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굉장히 위기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아베 씨가 이제 2012년에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 나가면서 이제 엔화 약세에 일본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엔화 강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하게 된 결정적인 가장 핵심 배경이나 동기는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 강세입니다. 이걸 엔화 약세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엔화 약세를 어떻게 바꾸느냐? 미국하고 유럽을 흉내를 잘 내거든요, 일본이. 네. 보니까 무제한 양적 통화정책을 다 하고 있다. 무기한 양적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 야, 일본만 그거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 은행은 이제 하라고 이제 쥐어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시라카와라는 사람이었는데 말 안 들었어요. 위험하다라고 말 안 들어요.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베 씨가 뭐라고 하면 내가 총리가 되면은 일본인의 총재를 갈아치워버리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갈아치워버렸어요. 네. 실제로.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의 구로다 총재예요. 이 사람도 일본 은행도 무제한 양적 통화학제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가지고 일본 경제를 부양했다. 말은 그렇지만 그 실상은 엔화 약세 유도였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12년 작년 그러니까 9월, 10월 이 무렵에 이제 하고 12월 달 선거에서 이제 이겼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기업이나 일본 금융기관들이 아베노믹스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저거 효과 있겠어? 라고 안 믿었어요. 다 코웃음 쳤어요. 코웃음 쳤는데 그걸 누가 받아줬냐면 누가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를 띄워준 데가 있어요. 누가 띄워줬어요. 누가 띄워줬을까요? 네. 미국의 헤지펀드라고 유럽의 헤지펀드, 투기펀드들이 띄워준 겁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네. 내가 아베노믹스 딱 공약 나오고 나서 엔화를 선물 매도를 막 했다. 그걸 10억 달러 벌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올 3월, 4월 달까지도 아베노믹스를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기업들은 안 믿었어요. 효과 없을 거라고. 그래서 미국의 헤지펀드나 이 투기펀드들,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엔화 매도하고 주가 매입을 한 거예요. 올 3월까지도 일본 개인 투자자는 주식 다 팔았어요. 네. 순매도했어요. 네. 일본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아베노믹스 말 나온 순간부터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순매도를 했었어요. 매도를 했는데 아베노믹스 말 딱 공약 나오는 순간부터 순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정치적으로 흥행에 띄워준 게 투기펀드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두 가지가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어떤 정책이 시행됐을 때 초창기에 치고 들어와서 왜 어떤 세력들이 재미를 본다 그러죠. 제대로 재미를 보고 싹 빠져나간 다음에 나중에 고스란히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가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외국 자본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올 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그것도 투기 자본이 대량 들어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저 부분이 좀 좋구나 또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뭐 네. 외국의 투기 자금이 들어오든 어쩌든 일본 그 정부나 정치권이 일본 그 국민들이나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해왔으면 네. 뭐 외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온다 한들 별 대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됐겠죠. 네, 그런 신뢰를 받을 만한 정책들을 이렇게 안 해오고 불신을 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죠. 왜냐면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네. 근데 전 그 아베노믹스를 해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올 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투기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휘저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일본 국민들이나 그 기업들이나 아베 총리에서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겠어요. 끓겠어요. 네. 조지 소로스가 나 일본 와가지고 아베노믹스 그래서 나 10억 달러 벌었네, 얼마 벌었네 이런 소리 하니까 일본 국민들 안 그래도 지금 세금 빚이 많아가지고 세금 소비세 올리네 마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라 기껏 해놓으니 한다라는 게 결국은 외국 투기 세력들 돈 벌어준 거였냐라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컸어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정치인이죠. 그걸 또 이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다시 이용한 거죠. 다시. 그래서 바이 재팬 얼마 전에 미국 가서도 일본 봐라 이렇게 하면 돈 벌지 않느냐 일본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막 가서 이제 그걸 다시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일본 이제 예.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이게 주가가 이제 막 뛰고 엔화가 막 약세가 막 팍팍팍 이제 막 뭐 70엔대 뭐 이런 것들이 막 100엔까지 막 치솟고 하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저거 투기꾼들이 저렇게 하겠지라고 계속 여태다가 막 팔아 제꼈는데 이게 이제 외국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봄 이후부터 이제 미국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기반도 네. 순매수라고. 외국인들이 반대로 이제 매도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파는 거죠. 네. 예. 그런데 3월달, 4월달 사재 끼기 시작했는데 5월달 되니까 초를 친 세력이 나타났어요. 또 그거 누구였게요? FRB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출구 전략이 아베노믹스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저희는 그 버냉키의 출구 전략이요. 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지금 신흥국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막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이 영향을 줬을 거다. 그리고 그런데 경제가 휘청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아베노믹스의 직격탄을 또. 네. 예. 아베노믹스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아까 기본적으로 전체는 엔화 약세 유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 내용은 이제 세 개 화살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엔화 약세를 위해서 이제 일본 은행도 무제한 엔화를 찍어내 가지고 막 국채 뭐 사고 해 가지고 해외 투자로 돈을 빼돌려라라고 해서 그러면 엔화 약세가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은행 총재를 갈아치워 가지고 그걸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제 일본 은행에 본격 정식으로는 4월 달에 이제 무제한 그 엔화 양적 통화 학제책을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 정부의 지금 정부 채무가 1,000조엔이 넘어요. 일본 GDP가 500조가 안 돼. 500조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200%를 훌쩍 뛰어넘어 있어요. 1,000조엔이라면 달러로 치면은 10조 달러가 되죠. 한국 GDP가 1조 달러예요.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 4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정부 빚은 그러니까 한국 GDP 10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렇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이왕 빚진 거 경기가 죽어서 망하나 빚이 많아서 망하나 같다. 그럴 바에는 빚 더 내가지고 경기 한번 살려보고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그 자민당의 그 정권을 이렇게 다시 이제 재탈환하기 전에는 그 일본 민주당이 이제 네. 집권했었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재정 건전화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 건전화 하려고 그때 민주당 정권 때 소비세 인상을 법안을 이제 자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놨었어요. 내년 4월에 이제 8% 연말에는 10%까지 올린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베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베노믹스에서 두 번째 화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빚이라도 확 한 번 더 내가지고 경기 한 번 더 마른 볼 장작 한 번 더 떼보자. 그래서 운 좋게 걸리면은 되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세 번째 화살은 이제 그동안에 일본은행에 돈 찍어서 이렇게 안 했냐. 아까 말씀드린 2001년에 했죠? 근데 효과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그 경기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가 나온 거 일본에서도. 그거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제 민간 부분에 구조개혁이다. 일본 경제에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이 있고 하나는 가치 창출 면에서의 구조개혁이 있죠. 비용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 환율이면은 더 일본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원가 절감이나 합리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마른 수건 짜. 네. 지금 2008년 이후에는 이제 마른 수건 짜면 찢어져. 그러니까 비용 절감은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뭘 더 절감할 게 없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치 창출인데 가치 창출하는 방법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정부 이제 규제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하고 하나는 진짜 가치 창출의 핵심은 혁신이죠. 혁신. 예. 근데 이 혁신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장기간 이제 90년대 이후에 장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혁신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이후에는 혁신력이 거의 많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혁신을 단기간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려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뭐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그 나라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어떤 뭐랄까 민도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경제력이나 아니면은 뭐 양극화나 아니면 교육 또는 뭐 이렇게 합리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비로소 혁신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으쌰를 그렇죠. 해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기업이나 뭐 정부 규제가 뭐 정부가 규제 이렇게 하나 풀고 어쩐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그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합리성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비로소 혁신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정말로 그 정치 개혁, 뭐 사회 개혁, 교육 개혁, 문화 개혁, 어떤 언론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노믹스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구조 개혁이 원가는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정부 규제 개혁과 혁신인데 혁신도 당장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남은 건 이제 정부 규제 개혁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의 민간 구조 개혁 이야기에 정부 규제 하나뿐이에요.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 화살이었는데 올해 5월 달에 FRB가 출구전략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미국 이제 상무성이나 이런 데가 엔화가 막 달러당 100원대로 돌파하니까 순식 막 올라오니까 견제를 한 거죠. 한마디 한 거죠. 툭. 야, 니들 100원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지금. 엔화가. 100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 정체적인 상황이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 경제 구조가 경제 상황이 상당히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 원화도 엔화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 엔화를 이렇게 보면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엔화 환율이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FRB가 출구 전략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엔화 환율도 꺾여버려. 주가도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다가 12,000포인트대까지 다시 축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13,000, 4,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도 이제 맥을 못 써버리고 무제한 양적 확대책을 한다라는 것이 맥을 못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그 적자 확대해가지고 경기 부양한다라고 하는데 요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한편에서는 빚을 내가지고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해가지고 재정을 건전화한다라고 이른바 모순되는 정책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딜레마죠. 일본 경제의 지금 상황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참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터지겠네요. 네. 예. 두 번째 화살도 지금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세 번째 화살 구조개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규제 완화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쉽게 규제 완화가 이렇게 뭐 구조개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세 개가 걸려서 이제 그래서 이제 5월달 이후에 굉장히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갑자기 이렇게 치솟았어요. 네. 치솟았는데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하나 띄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번째 화살을 만들었어요. 네. 뭐게요? 동경 올림픽 유치입니다. 그것도요, 참 희한해요. 예. 동경 올림픽 유치를 결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라도 다시 되살려보자라는. 마치 우리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붕업이 되고 경제가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인상을 받는 것처럼.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88 올림픽 할 때하고는 경제 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예. 결국엔 동경 올림픽 유치도 어떤 뭐랄까요, 네 번째 화살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창피할 정도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화살이 아니라 압정 수준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승부수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베 총리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승부 감각이 있어요. 있어요. 어쨌든 아베노믹스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됐고 그 내용이 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떤 그 딜레마를 안고 있고 이런 딜레마를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걸 집약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입니다. 우리 잼뱅이님께서 질문. 일본은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인데 엔화가 그동안 강세를 유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나라 경제가 약해지면 당연히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특수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부는 빚이 많지만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과 가계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빚은 달러 빚이 아니라 자국 내 빚입니다. 자국 국민들한테 진 빚이에요. 자국의 미래 자식 세대들한테 진 빚이기 때문에 엔화 빚을 엔화로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처럼 달러 빚이라고 한다면 달러 못 갚으면은 외환위기 IMF 당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엔화이기 때문에 엔화 채무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시비를 이렇게 받을 그런 거리가 거의 없죠. 우리랑 참 그 고민의 내용이나 또는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일본 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또 우리한테 적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대비시켜 보면 그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확실히 근데 다르네요. 일본 기업은 기본적으로 좀 탄탄함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이 안 된다. 그러면 수출로 바로 돌릴 수 있는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똑같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요. 일본 경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일본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겁먹지는 않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